이번에 제가 이제 영국 런던에 가서 투자자들 HSBC 회장님 그다음에 대규모 큰 자산 회장님을 만났는데 예. 한국이 AI 시대에 가장 준비가 잘 된 나라고 엄청나게 강화한다 이러니까요. 한국 방문하겠대요. 진짜 반도체 지금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해서 수입을 가지고 제2의 제3의 이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품목별 아이템을 개발해서 거기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다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네. 이렇게 해서 미래에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 부분 많이 좀 재투자를 해야 되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또 한국은 돈 잘 벌어가지고 또 아이템, 2의 아이템, 3의 아이템, 4의 아이템을 계속 투자를 해가 야, 저 나라는 또 이것도 될 것 같아. 저것도 될 것 같아. 이런 꿈이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6월이 다 됐군요. 뭐 지방선거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방선거 그 다음 날이 6월 4일인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는 경제 분야의 장관님들 몇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을 모시고 나라 살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1년이나 그러고요. 네. 어떤 분은 아직도 1년밖에 안 됐냐. 이게, 왜냐면 되게 예. 그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야, 이렇게 주가 지수가 좋으면 벌써 네. 1년 가면 어떡하냐. 더 가야지. 뭐 이런 생각에서 짧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 지난 1년 동안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면서 정책을 펴셨는데 네. 1년 동안 이렇게 회고를 좀 해보시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저희도 이제 출범할 때만 해도 그 전에 이제 그 계엄의 여파로 인해 그렇죠. 가지고 네. 진짜 분위기가 굉장히 안 그럼요. 좋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주가를 뭐 5천 얘기해도 사람들이 좀 이상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저 뭐 기관이나 언론에서도 그 말되는 소리 네, 하고 말을 되는 소리 지금 하냐. 8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래 뭐 이 정부 말에 2030년도에 한 5천 그 정도만 해줘도 고맙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 9월 달에 저희들 이제 그 배당소득 과세에 관해서 분리과세. 예, 분리과세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국회에 제출하는 점에 이제 이걸 어나운스 하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그 주식시장에서 저 주식시장을 뭐 키우려 그러냐, 뭐 5천인데 5천, 2030년도도 되겠느냐, 뭐 등등 얘기하던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쨌거나 국민들께서 행복해 하시고 좀 전에 얼마 전에는 제가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가족이 저한테 오자면 인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외식을 하고도 뭐 이거는 아주 괜찮다.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진짜 이 국민 여러분 행복하시도록 하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하신지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장관님들 모시면 얼굴이 대부분 어둡거나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분위기인데 오늘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환하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나머지 4년 내내 그렇게 좀 더 행복한 그런 경제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제 인터뷰 시작해 볼 텐데 우리 나라 살림살이 우리 경제를 딱 한 개로 표상하는 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고 또 기획재정부도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부의 현재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공식적으로 2.0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지금 이제 정부가 6월 달에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하면서 저희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KDI라든지 뭐 금융연구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렇게 성장률 전망을 한 거 보면은 가장 낮은 게 2.5%입니다. 실질 성장.
그다음 높은 데는 한 3%까지 어휴, 이렇게 보고 있어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네.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그리고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실질이 뭐 하여튼 네. 지금 전망 기간이 2.5 내지 이제 3%고 명목으로 가면 한 10% 이렇게 되는 게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2002년도에 예. 11%였었습니다. 예. 명목이. 명목이. 예. 그리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9.9%. 근데 이게 요번에 10% 이상을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실질이든 명목이든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고 이제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중동 이 변수가 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반도체 사이클을 이렇게 쭉 예측한 걸 보면은 예. 작년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금년도가 한 2.5배 내지 3배로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난 그렇죠. 걸 전망을 합니다. 저도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제가 그 결과를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가 다 모든 국가들 관심입니다. 관심이고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이 데이터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경제를 얼마나 속도 전환에 따라서 이게 이 반도체 볼륨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일단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반도체만 하더라도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이 다 되셔가지고 네네. 실제로 이제 장기 계약들을 하고 네. 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전망치는 하단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상방이 오히려 좀 그렇죠. 열려 있는 것. 특히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렇습니다. 공급 물량을 결정은 하는데 예. 가격은 공급할 시점 가격. 예. 근데 이게 가격이 쭉 올라가는데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같은 물량인데도 예를 들어 같은 10개인데도 그렇죠. 이게 매출액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네. 다행히 여러 연구기관에서 좋게 봐주시니까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트렌드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더 열심히 근데 참 해서 희한한 말씀을 게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반도체가 딱 뭐 사이클에, 뭐 사이클이라는 표현도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네. 이거 네. 사이클 아닌 것 같다. 네. 구조적 성장론도 이제 나오고 네. 있는데, 예. 희한하게 작년서부터 바닥을 찍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간 산업, 여러 산업이 수출을 중심으로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게 네. 반영된 게 지금 주가 8,000포인트이거든요. 네. 왜 이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은 호조되고 또 이런 모든 이 산업 적인 측면에서의 네.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될까 네. 사실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도체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반도체의 이제 칩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 컴퓨터 증가율이 5월 달에만 306% 증가됐어요. 컴퓨터 가격이 올라가죠 또. 가격도 올라가고요. 예. 그 다음에 컴퓨터는 무선 통신도 또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소위 IT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IT가 아닌 거는 가면 어떠냐. 선박 좋습니다. 예. 바이오 헬스 좋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도 수출이 좋습니다. ESS 뭐 이렇게 해서 네네네. 좋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좋아진 분위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못지않는 초혁신 경제로 저희들은 가려고 지금 정부가 AI 관련해서 15대 핵심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AI가 아닌 또 15대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거기다가 제가 또 몇 개를 더 얹으려고 그러는데 이런까지도 만약에 얹는다면은 진짜 이게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어떻게 갈 것인지 외국에서도 궁금해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저희와 인터뷰 하실 때 네.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네. 기존의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께서 하시지 않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HBM 같은 것들, 제2제3의 HBM 네. 같은 것들을 나라가 개발하고 진흥하고 하면은 사실 성장률 이런 거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는 사실 구독자 일부도 이게 뭐 살림살이 재정을 책임지는 분이
너무 비즈니스 감각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지금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요. 이번에 제가 이제 영국 런던에 가서 투자자들 HSBC 회장님 그다음에 대규모 큰 자산 회장님을 만났는데 예. 그분들한테 한국 경제 매크로가 좋고 한국 경제 발전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 제가 AI 구체적인 AI 어떤 비전을 가져가고 예. 한국이 AI 시대에 가장 준비가 잘 된 나라고 내가 준비가 잘 된 이걸 엄청나게 강화한다 이러니까요. 한국 방문하겠대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진짜 높아요. 손에 잡히는 네. 그런 상황. 옛날에 그런 있잖아. 손에 잡히는 경제 어떤 예. 분이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런 2%가 경제를- 하는 그런 경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연한 경제. 맞아요. 이거는 글로벌 이 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아이템. 예. 메모리 하나 가지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2, 3회 진짜 반도체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 두 번째는 센스 반도체를 한번. 센스 반도체. 센스가 뭐냐 하면요. 모든 사물의 IoT의 눈입니다. 이게 AI 경제로 가더라도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센스입니다. 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도록 이 눈이 아주 미세한 포착을 잘하면은 어마어마한 선박에 센서가 붙어야지만 자율주행을 하죠. 그렇죠. 로봇의 눈이 좋아야지만 정확하게 물건을 찾죠. 하물며 무기에도 센서를 잘 붙이면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정밀 타격이 되죠. 정밀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도 반도체 일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예. 또 있습니다. 나중에 오면서 제가 풀겠습니다. 한 건에 풀면은.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한국이 세계 1등 제품을 만들면은 네. 지금 메모리 하나 팔아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분기 흑자가 95조 영업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영업이익이 예. 대단합니다. 이게. 이런 걸 제가 두세 개만 만들자. 두세 개만 만들자. 그런 경제를 끌고 가겠다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진짜 궁금해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전 같으면 네.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드냐 이런 반론이 너무 컸을 텐데 지금 AI라는 게 네. 오니까 네. 사실 모든 산업에 AI화를 하면서 네. 뭐 후발주자든 선발주자들 간에 그 경쟁이 이제 리스타트 네. 같은 출발선에서 AI의 적용성을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네. 국민들이나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부총리님 네. 말씀이 훨씬 더 공감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 네. 조금 얘기의 방향을 바꿔서 네. 나라 살림살이니까 이게 세금 문제를 좀 네.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3월에만 이제 3월에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네. 원래 이제 추경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얼마나 하냐 이게 뭘 뉴스 해설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네. 적자국채 없고 그죠? 네. 초과세수만을 바탕으로 26조 추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초과세수는 훨씬 더 많이 늘 텐데. 그죠? 이거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네. 사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실 화두도 좀 오해도 사고 뭐 그런 논란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제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 네. 일단 이제 상반기에 지난번 추경하면서요. 그 당시만 해도 또 저희들이 생각한 이 반도체 경기가 그때도 보다는 훨씬 좋은데 그때 한 25조 정도가 초과세수가 생길 거다. 그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타겟해서 이 화물 자동차 업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어민은 타겟팅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 그리고 1조 국가 채무도 갚았습니다. 근데 지금 1, 4분기 딱 지나가 보니까 1, 4분기 이게 경기 활성화 반도체가 또 사이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좋은 거예요. 네, 예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확하게는 8월 달에 법인세 중간 엔합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뭐 명략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두 번째는 다만 이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제가 학교에서
이 목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반도체 지금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입을 가지고 제2의 제3의 이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품목별 아이템을 개발해서 거기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다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네. 또 그러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겁니다. 재투자한다는 거죠. 재투자. 예. 일단 그게 1번이고요. 1번이고 물론 두 번째로는 이런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이슈, 뭐 양극화 이슈라든지 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으면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냥 물고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쪽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 창업하고 네. 그다음에 AI를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래에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상당 부분 많이 좀 재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돈 잘 벌어가지고 더 또 아이템 2의 아이템, 3의 아이템, 4의 아이템을 계속 투자를 해가 야, 저 나라는 또 이것도 될 것 같아. 저것도 될 것 같아. 이런 꿈이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초과세수를 좀 썼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성과급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였을 때도 네. 노든 사든 전 네. 국민들이 조금 걱정을 했던 게 네. 야, 이게 재투자를 줄이면 어떡하냐. 네. 그런 걱정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2, 3년 전에 나라의 R&D 같은 걸 줄이면서 사실 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산업도 연구계 이런 데도 있었는데 네. 이 파이도 늘어났는데 거기다가 더 재투자의 어떤 자산의 이 자원의 배분을 더 한다고 하시니까 네. 아마 굉장히 그 산업의 기반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서 제가 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시중에서 어떤 시각이 있냐면은요. 예. 자, 재정 지출을 줄인다. 이렇게 되면은 재정이 건전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면. 그래서 지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4%인가 이렇게 가져갔어요. 2%대를 가져갔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2% 정액되는 이 예산을 의무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령화되고 뭐 이런 경직적으로 써야 될 하고 나면 이 정액된 게 그쪽으로 다 소요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난 정부는 R&D를 줄였어요. 음.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초핵심 기술 개발이 줄어들고. 그렇죠. 또 재량 지출을 의무 지출에 다 쓰면 재량 지출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인프라 투자도 못 해요. 그러면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 규모를 줄여가지고 투자를 못 하고 R&D를 못 하고 그래서 세수가 더 안 들어오고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더 재정 적자가 커지고 그러니까 있는 기금 돈 다 땡겨 써야 되고 이런 식이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 AI 대전환기에는 확실한 분야 그 대신에 어벙한 분야가 아닙니다. 이 아이템 확실한 우리가 딱 예를 들면 뭐 SMR, 네. 초전도체, 그래핀 이런 식 아이템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센서 반도체, 네. 전력 반도체 예. 이거 하는데 돈을 과감하게 쓰자. 예.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지출구 조정을 확실하자. 쓸데없는 데는 확실하게 아끼고 필요한 데는 돈 없어서 연구 못한다. 돈 없어서 뭐 그 아이템을 이런 얘기는 안 듣게 과감하게 타겟팅하면서 재투자하는 이 전략이 오히려 GDP를 키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GDP 대비 적자 규모를 줄이고 국가 채무를 줄이고 또 세수가 더 들어와서 또 다시 선순환 데가 더 투자가 더 2, 3의 반도체가 나오고 다시 하는 이 선순환 구조로 간다면 한번 보십시오. 금년 연말 지나고 나서 내년도 국가 채무나 국가 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답은 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네. 이런 그 호기에 네. 국가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체질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그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계속 추락하는 성장률이 네. 의례 이제 성장률의 반등은 없다 우리에게는 네. 네. 대충 1%에서 2% 사이 네.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0%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고 네. 그걸 우리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몇 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네. 이번 모멘텀에서 뭐
3% 실질 성장률을 얘기를 하시고 네. 또 명목을 10%를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강화하면서 네. 우리도 다시 3, 4, 5%의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경제다라는 거를 네.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는 작은 불씨 같은 것들을 희망의 불씨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 시대가 제가 보는 AI 시대는 지금 아직 초입 단계입니다. 그렇죠. 초입 단계도 아주 초입 단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AI 시대에 진전되면서 꼭 필요한 이 반도체가 뛰어나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이 이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성과를 낼 겁니다. 예. 이렇게 따지면은 진짜 한국이 AI 시대가 초입에 이 정도인데 이게 진전이 될수록 한국이 어떻게 할까는 모든 국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어떨까? 그러면 한국의 전략은 뭐냐? 가는데 아이템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R&D가 중요해요. 네. R&D. 그리고 그 R&D도 기업이 중심이 되는 R&D. 제가 기업이 중심이다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R&D를 말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한다면은 네. 내년에 또 얼마나 또 한국 경제가 로버스트 튼튼해질지는 거기에 따라서 자본시장이 어떻게 갈지. 근데 사실은 네. 이 주식시장에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는데 주식시장에 한 가지 사실, 정확한 사실은 주식이 경제를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선행하더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걸 대부분 다 인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내년 경제에 대한 기대를 네. 지금 현재 8,000포인트가 넘어가면 코스피를 보면서 네. 오히려 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이 8,000포인트에 대해서도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주머니에 돈이 많이 불어서 네.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좋은데 네. 또 일각에서 걱정스럽다. 아니, 네. 이거 버블 아니냐? 네. 훅 빠지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뭐 소프트 랜딩 해야 된다는 말씀이 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속도 조절론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식시장이, 제가 보는 주식시장은 일단 저희들이 상법을 개정한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없앤다, 뭐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 부분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퓨터가 또 수출이 잘 되고, 무선 통신이 잘 되고, 선박도 수주가 좋아지고, 방산도 좋아지고, 거의 전 산업이 다 호조예요. 콘센트도 좋아지고, 콘텐츠, K 콘텐츠 좋아지고, 이런 식 노력이 해주면 이게 이제 콘텐츠 개념 아닙니까? 콘텐츠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다가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어. 이거 뜨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저는 뭐, 버블이라는 거는 이런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네. 하나를 가지고 그거 돈을 가지고 그냥 써버릴 때, 꿈을 키우지 않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나올 거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하면서 제가 최고 내세우는 게 구조개혁입니다. 구조개혁. 잠재 성장률 반등. 네. 구조개혁. 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요, 외국인들은 박수를 칩니다. 한국 무섭다. 한국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이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서도 국가가 이렇게 가느냐. 그래서, 향후는 저는 말씀드린 더 컨텐츠를 더 강화하는 한국 경제. 그래서 제2, 제3의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산업을 어떻게 빨리 키우느냐. 네.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한국 국민들이 이걸 위해서 얼마나 목표 지향적으로, 이 미션 지향적으로 가는 미션요. 옛날에 미국이 달 착륙하기 위해서 1969년에 달 착륙수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초액, 진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제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지금 주시장 8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지는 또 한 번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네. 경제부총리로서 이게 뭐 주가 지수가 이 정도면 뭐 버블 전혀 아니고요. 더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네,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안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8,000포인트라는 게
뜬금없이 뚝 떨어진 게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씀을 네. 하고 계시는 것 네.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이제 뭐 그게 주가 지수 10,000포인트든 그 이상이든 혹은 조금 다소간에 뭐 속도가 조절이 되든 간에 네. 그 주가에 부응할 만한 경제 실질적인 체질의 개선, 구조의 개혁 네. 이런 것들을 부단히 하시면은 네.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띌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 AI 대전환, 그린 대전환, 초혁신 기술 아이템 개발, 예. 그다음에 인력 양성, 창업, 청년 창업, AI를 활용한 창업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구조개혁까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이슈까지 다 선진화시키고 나가겠다는 이런 비전 자체를 정부가 제시하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컨텐츠적인 노력이 가해진다면은 뭐 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뭐 제가 이게 주식이 뭐 우리 시장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런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주시장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 자금에 대한 어떤 매력도 이런 것들을 높이는 일들도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MSCI 선진국 지수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의지 표명을 하셨고 그 사이에 우리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세계 채권 편입 지수라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토대를 강화하는 일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윅비라고 했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세계 국채 선진 지수에 이제 저희들이 편입된 거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각종 이 국채 투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이 이제 해로부터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뭐 MSCI 가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24시간 이 한국의 어떤 이 주식 투자하고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시스템도 지금 외환시장 포함해서 외환시장 포함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화 거래도 해외에서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는 원화의 국제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한다면 이제 더 해외 자금이 또 한국에 더 들어오기가 쉬울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금년 들어서 주식시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리밸런싱 한다고 주식을 내다 팔면 우리 국민들이 다 받는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총화 개념입니다. 어느 한 사람 뭐 이게 해가지고 또 어느 한 이 제도만 되는 게 아니고 이 강력한 이 시장의 어떤 경쟁력, 시장의 어떤 불공정 경기를 막는 거,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외국인이 보는 시장에 대한 기대 이런 복합적인 거지 하나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복합적인 어떤 시스템도 갖추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역대급으로 파는 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게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년 동안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분들은 기계적으로 편입 비율, 이 한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이 나빠서 떠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누군가 받는데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차곡차곡 받아가지고 사실 국부가 늘어나는 그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더 보게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요. 작년에 그 주가를 2000대 후반 했을 때 그때 우리 시가총액이 한 2,300조 정도가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8,000선 오면서 이게 한 6,400조로 늘어났어요. 거의 4,000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1,000조 이상 되는 기업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4,000조가 늘어나면 외국인이 단순하게 30%는 보유한다고 해도 외국인이 1,200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도 1,200조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게. 나머지 우리 국민들이 한 2,800조 이렇게 이제 벌었다 칠 때요.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훨씬 그만큼 늘어난 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는 돈 좀 벌었으니까 일부는 좀 매각해야지 해서 하는 게 한 금년 상반기에 보니까 한 110조니까 러플리 1,200조 잡았다면 한 10% 정도로 이렇게 한 그런 현상이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특히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파는 게 뭐 삼성, 그렇죠. 대형주니까 그런 거 우리 국민들이 또 받아서 더 이 경제가 한다면 오히려 판 외국인들이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건 시장의 어떤 조절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되는 거지 어느 뭐 한 사람만의 그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 약간 걱정이 있는 게 네. 다른 경제집도 다 좋은데 네. 네. 환율이 1,500원 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로 짐작컨대 우려하는 분들은 네. MSCI 선진국 지수를 가려면 아까도 네. 말씀하셨습니다. 외환시장을 아주 전격적으로 다 개방을 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환이 이제 1,500원 선에 거래되고 막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니까 외환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소 네. MSCI 선진국 지수에 가는 거를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또 업계 몇몇 우려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기회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환율에 대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 이걸 이제 절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절하죠. 건데, 예, 네. 원화가 절하되는 게 가장 안 좋은 게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저 한국에 달러가 없어. 예. 그래서 빨리 내가 들고 있는 원화를 빨리 달러로 바꿔야지 안 가면 나중에 바꾸지도 못해. 그게 IMF 같은 거예요. 그렇죠. IMF죠.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한국이 달러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금융상방 한 110 정도를 팔았는데 그렇죠. 원화로 받아가지고 이걸 바로 달러로 바꿨습니다. 달러로 바꾸고 그런. 상대적으로 그쪽 금리가 더 높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원화로 갖고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손해보잖아요. 이분들은 그동안에 투자했는 게 한국 이 주식시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일본은 좀 팔고 뭐 이게 자기들은 환율이 얼마가 되든 자기들은 그냥 팔고 원화로 그렇죠. 달러로 바꾸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시장에 달러 부족 현상이 아니니까 좀 다른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은 모든 걸 전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든 외환시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 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지 뭐 저희들이 MSCI를 뭐 보수적으로 본다 또 진보적으로 본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CI 가는 거는 변함없는 정책 네, 구조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네. 모습으로 어느 속도로 어떻게 갈 알겠습니다. 것이냐 하는 건 저희들이 잘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또 한 드리겠습니다. 가지 이 경제 위험 요인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게 이제 중동발 전쟁 또 그전에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공급망이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사실 우리는 수입해야 되는 물품들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큰 것들이잖아요. 네. 원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또 곡물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물가가 네. 꽤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 네. 물가가 오르면요 네. 사실 서민들의 경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민심도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게 네. 물가인데 네. 이 물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물가는 지금 중동발에 인해서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연동돼서 올라가야 될 네.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그대로 시장에 내버려 뒀더라면은 그 중동 전쟁 이전에 60불, 70불 배럴당 하던 석유 가격이 지금은 뭐 100불, 110불, 뭐 이렇게 90불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적어도 50불 이상 그렇죠.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내버려 뒀더라면 이 유가 상승에 따라서 유가가 해서 특히 나프타는 뭐 옷 만드는데 비닐 다 만드는데 쓰이죠. 모든 다 씁니다. 이런데 내버려 뒀더라면은 한 40, 50% 올랐을 건데. 근데 저희들은 뭐 최고 가격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 10, 한 5, 6% 이렇게 지금 석유 가격도 지금 거의 정부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저희들은 물가가 한 2.6%인데 미국이 한 4%예요. 예. 미국 석유 나는 나라가 다른 주유소 나라는 큰일 났어요 그 나라 지금. 네, 막 길가가 너무 난립니다. 올라갔어요. 2불 얼마에서 4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난리인데 네. 한국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특히 이제 이 석유로 관련된 거는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고 가격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서 해주고 또 만약에 그래도 못 견디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 예. 이런 정책을 다 해가지고 독일의 재무장관이 저를 만나자 하더니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을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로 가격에 따른 것은 저희들 최소한 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되는 게 이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물가. 예. 먹거리 물가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할인 지원, 정부 보조금을 주더라도 예. 할인 지원, 그다음 할당 관세, 관세도 세금이니까 예. 세금을 인하해 주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글쎄요. 정부가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정부가 뭐 2.6%니까 잘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보다는 안정적으로 했지만 더 세심하게 물가를 관리하고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1번이 물가다. 민생 물가, 민생 안정. 그래서 저희들도 이 민생 안정, 민생 물가 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필요하다면 과감한 수입 조치, 네. 뭐 이런 것도 통하고, 그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도 낮추고, 또 관세도 낮추고 하는, 여기도 똑같은 종합적인 정책을 다 해서 이 국민들을 최대한 하여튼 이런 물가 불안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대표적으로 하겠다 고통받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들이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중소상공인들인데 네. 수입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네. 또 이거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완전 이중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도산해 버리고 네. 또 직업을 잃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생이라고 우리가 네, 표현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네. 전체적으로 거시 지표도 좋고 주가도 좋고 뭐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민생을 좀 챙겨 주시기를 예, 그래서 이제 양극화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자들, 청년들,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량 강화 사업을 좀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거기다가 작은 R&D를 통해 가지고 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막 사 먹고 가게 하고, 굿즈도 좀 좋은 굿즈를 만든다, 이런 식 역량 강화 사업을.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들 각종 훈련, AI 교육을 받도록 해서 삼성의 AI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SK 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네.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 그 다음에 일 경험, 이런 노력을 해서 청년들이 또 네. 적응하게. 그 다음에 요번에 모두의 창업 해서 창업을 통한 청년들이 또 미래를 또 갈 수 있는 부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과 세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삶을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 그 다음에 농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네.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그러게요. 수 있는 분야도 세심하게 지금 구상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참 그게 정책이라는 게 그 기존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모대 창업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동욱 장관도 보니까 네. 안 되는 분들을 빨리 그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정책도 좀 하겠다 그런 네. 네. 사실 전에는 사실 참 언급하기 힘든 정책이잖아요. 네. 빨리 포기하게 한다는 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책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네. 전과는 좀 다른 실질적인 그런 네. 정책들이 네.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창업이든 뭘 하든 실패도 이력 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실패하고 성공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는 차이는, 실패는 뭘 하다가 안 된다고 중단하면 실패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문제점이 뭐냐 계속 찾고 개선하고 쭉 계속하면 실패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그렇죠. 도전이죠. 네, 도전이죠. 그래서 이번에 모두의 창업할 때도 네. 처음에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네. 그 경험을 저희들 그렇죠. 살려가 2차적으로 또 네. 보완하도록, 당신은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만 보완하면 이게 성공의 어떤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력으로, 실패한 경험도 소중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사실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은 부동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정부의 이 공급을 좀 늘리려는 정책들 또 네. 그 다주택을 제한해서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하는 정책들 이런 네. 것들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고들 합니다만은 그런 일몰 효과가 이제 끝나놓으니까 사실 급매물들이 다 소진되고 그죠? 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리고 네. 그 부동산 상승의 수반에서 더 심각한 거는 전월세가 굉장히 풍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소진돼 버리는 그런 상황도 다시 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은 사실 기획재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경제 사령탑을 맡고 계시니까 어떤 보완책 또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정부는 이제 특히 수도권에 예, 이제 부동산 이제 공급에 예, 1차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1년 만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착공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주택 공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금년하고 내년도가 약간 병목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2028년도가 되면은 8년, 좀 9년 풀리나요? 네,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도 하는 저희들이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공급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공급 빠르게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이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그다음에 금융 지원이 안 돼서 네.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일일이 잡아서 좀 빨리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을 좀 빨리 하도록 하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신규 택지를 최대한 공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경마장이라든지 또는 군골프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제가 조정을 해가지고 2029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가게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는 걸 자연스레 택지 조성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걸 하려면은 무슨 영양 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거, 현재 진행 중인 거, 신규를 하는 거, 속도를 내는 거 이게 하나고요. 이거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국토부한테 얘기를 해서 이 지구별로 공급한 단위별로 담당자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면 바로 와서 해결해 주도록 하고 또 뭐 애로를 해결해 줘. 금융이 되면 금융 기관들하고 은행들하고 또 해서 해결해 주고 하는 이런 공급에 가장 주안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요 관리 측면인데, 수요 관리 측면은 이 주택이라는 것은 사는 곳이다. 그렇죠. 리빙. 사는 것이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놓아놓고. 바이가 아니라 리브하는 데다. 리브하는 데다. 사놓고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또 이게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자유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정부가 적어도 금융을 지원해 준다니 그 도움이 되도록은 안 하겠다. 도움이 되도록 안 하겠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들을 위한 정책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는 수요를 하는 경우는 어쨌거나 정부가 퍼블릭 머니나 퍼블릭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지원하고 인커리지를 시키는 정책은 아니겠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국민들께서 좀 잘 아셔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는 집, 실거주에 대해서는 상관없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정부가 다양한 얘기를 듣고 그런 판단을 하겠다고 도움을 안 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만 도움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그죠? 다양한 뭐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 저희들은 정책적인 주안점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지표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서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서 또 취약계층 또는 청년계층의 일자리가 늘어서 나라도 지속성장해야 됩니다만은 개인이나 가게도 지속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좋은 직장 아닙니까?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중에서요, 일자리가 두 가지로 저는 보면 취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이 창업도 있죠. 좋은 일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취업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데에서는 이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그렇습니다.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정규 채용이 아니라 수시 채용입니다. 자기가 봐서 좀 필요하면은 좀 하고, 이는 수시 채용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AI라는 이 경제가 전환하면서. 또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자료를 컬렉팅하고 하는 그런 쪽은 이게 수요가 또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런 쪽이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 속에서 취업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에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그 경쟁력 제고 신산업을 통해서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식 노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겟팅을 정한 초혁신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가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창업에 좀 창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창업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기술 창업일 겁니다. 기술 창업을 위해서 제가 재경부에서 해보니까 우리 사무관들을 AI 교육을 시켰는데 챗GPT를 활용하거나 뭐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교육이 아니고 에이전트 AI를 활용해서 내 업무에 적용해서 업무를 굉장히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AI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아까 다양하게 그 대기업들 교육장도 이용하고 또 정부가 뭐 대학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AI 교육 또는 디지털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요 에이전트 AI를 활용해서 자기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죠.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 또 중견기업의 문제도 해고 소상공인들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식 노력을 통하면은 이 취업, 창업 그다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교육, 기술 교육, 디지털 교육 이런 식의 어떤 입체적인 걸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일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의 정책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예산을 금년도에 넣고 프로그램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뭐 하물며 군에 가는 군인들에 대해서도 뭐 AI 교육을 좀 하죠. 아, 그거 좀 하세요. 네네. 정말. 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AI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금융경제 교육을 네, 금융경제 부장님들 교육, 진짜 AI 요즘에 교육. 월급을 네. 받으니까요. 네. 거기에 또 온갖 사기꾼들이 다 껴가지고 네. 무슨 사채를 한다고 막 그러기도 네. 하고 네. 물론 뭐 일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군인 그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좀 네. AI라는 기술 네. 혁신에 경제 대한 교육. 교육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인생 네. 전 인생을 놓고 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교육도 좀 어떻게 또 잘 살아갈 것인지.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뭐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는 부모 교육도 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아, 너무 많습니다. 한국형 국부펀드 네. 설립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늦어도 6월 달까지는 뭐 이 가시적인 그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국부펀드의 다양화도 중요합니다만은 운영 성과도 좋아야 되고 또 규모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제 국민들께서 좀 의아해 하실 거는 왜 국부펀드냐.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과거처럼 성장기에는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체기로 좀 들어가면서 쭉 들어가면서 뭐 과거에 어떤 성장기에 있는 세대들은 부동산도 올라가고 급여도 그쵸. 받고 뭐 그 또 다시 정식하면 경제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뭐 또 소득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정책에 가면은 우리 미래 세대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뭐 소득도 줄어들고 아까도 말씀한 일자리도 뭐 늘어나지 않고 답답한 그런 측면에서 이 세대 간의 이 공정성 문제도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국부펀드를 생각하게 된 거고 두 번째 하나에 보면은 지금처럼 반도체가 잘 돼가지고 초과 세수가 막 늘어나는데 이 돈을 그냥 이렇게 배분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D를 통해서 다시 미래에 재투자를 하고 하는 것도 쓰고 또 일부는
이 펀드를 좀 조성해가지고 그래서 미래의 자산으로 키우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부 펀드를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지금 법안도 만들고 네. 그리고 재원도 이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은 국부 펀드로 넣겠다. 그리고 정부가 물납으로 받는 부분, 네. 세금 대신에 물납으로 그렇죠. 받는 예. 부분은 이거 팔려고 하니까 그냥 이 파는 게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게 너무 아니고 물량이 많으면 또 그게 네,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가격을 떨어집니다. 낮추면서 팔아야 낮추고 되는 하면은 거죠. 또 이게 네. 입찰해서 또 유찰되면은 또 몇 프로 낮춰서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을 국부 펀드에 네. 넣고 또 물납으로 받은 이런 부분 그리고 기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동안 정부가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사실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펀드의 규모가 네.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네. 왜소한 편이었죠, 사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부 펀드 같으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IC를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KIC는 외환 보유고를 그렇죠. 가지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거. 국내에서 돈을 모아서 국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에 대한 부분 여기다 투자를 해놓으면 돈을 우리가 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도 좀 해가지고 국민 부를 좀 넓히겠다 하는 차원에서 국부 펀드를 지금 추진하고 하여튼 최대한 법안도 빨리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는 또 일정한 또 초과 세수는 국부 펀드에도 재원으로 쟁겨놔서 또 그걸로 투자해가 다시 돈을 벌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펀드 만드셔가지고 그 수익률이 좋으려면 좋은 인재를 등용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부총리보다 월급 더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좋은 인재들은 네. 돈도 많이 주고 네. 그죠? 성과 또 네. 상응하는 그런 네. 보너스도 많이 줘서 그럼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인재가 다 하는 거니까요. 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이 운영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운영력으로 네. 채용을 하고 이분들이 성과 내면은 또 최고의 성과금도 그러니까요. 주고 예.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출자한 돈을 가지고 뭐 최대한 많이 국부를 키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국부가 미래 세대한테 또 지원도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나중에 국가에 또 국가가 어려울 때는 또 국가에 다시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하는 어떤 이 방파제 역할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저수지 역할 뭐 이런 식을 좀 저희들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요. 네. 대통령께서 그 시장을 크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 다 대통령님 돈으로 다 그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시던데 네. 뭐 사다 드시기도 하고 네. 뭐 그 봤는데 네. 부총님도 이제 이 사실 민생경제 또 네. 소상공인 또 장사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직접 만나 네. 바쁘셔서 그러기 좀 힘드신가요? 그래도 저도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저 부평 네. 있는 시장을 가봤었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그 두 가지입니다. 이 시장의 역동성을 키워주려고 그러면은 뭔가 그게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컨텐츠를 넣어줘야 예.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형 R&D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통 시장별로 여기는 음식은 호떡이라도 하나 맛있게 여기 가면 호떡 아유 너무 맛있다. 이 호떡 먹으러 왔다가 다른 물건도 사고 하는. 그러니까. 천안에 제가 한 시장 가보니까 거기는 꽈배기 못난이 꽈배기라고 만드는 그 분이 계세요. 아, 갑자기 호기진 네, 먹고 싶네. 이분이 진짜 이 R&D를 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네. 이 꽈배기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연구하고 해가지고 꽈배기가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먹어보면은 다른 꽈배기보다는 뭔가 이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꽈배기 확실히 사러 경쟁력이 왔다가 있군요. 네, 꽈배기 사러 왔다가 또 왔다가 그러니까요. 꽈배기 사러 왔다가 여기서 두부 한 모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 꽈배기 회사가 잘 돼가지고 해외 지점까지 둔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을 좀 만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역량 강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진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찾아와서 물건을 사고 그래서 그 지역 생태가 이렇게 마련돼서 이분들이 당당하게 해외 또 지점까지 두고 글로벌 전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식의 성공 사례들에 대한 전파도 좀 이렇게 좀 네. 신경 써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네. 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게 특징이 저 사람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아주 네. 독특한 전 세계적으로 네. 아마 그런 것들 아마 가장 강한 네.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생각들을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제가 그 이번 주에 그 현장 방문을 가는데요. 우리 저 시청자님 그때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경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 AI가 장착된 이 센서가 장착된 AI가 센서가 이렇게 얼굴 사진을 딱 찍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장님 같으면은 동양인, 남성, 뭐 몇 대, 예. 뭐 50대, 40대, 뭐 이렇게 그 정보에다가 이 얼굴 피부가 진성이냐, 건성이냐. 건성은 약간 피부가 이 기름기가 좀 적은 거고 기름기 많은 게 뭐 지성이라고 지성이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피부 두께가 내피, 외피, 진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옆에 가면은 화장품을 딱 줍니다. 그럼 지성에 맞는 화장품, 내피가 이러니까 거기에 맞는 화장품, 또 남성이나 남성에 맞는 화장품 이렇게가 딱 해가 조합을 딱 해드려가지고 샘플을 딱 들어가 발라봤더니만 너무 좋다. 그 그러면은 결과가 이 피부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너무 좋다. 그러면은 만약에 써보고 1에서 10가지 중에서 몇 번 10이다. 하면 딱 해놓으면 요 데이터, 요런 데이터는 의장님의 데이터는 요걸 해줬다면 10이 되는. 아, 근데 사실 진짜 필요한 얘기 이게 같아요. 데이터 경제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거 고르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피부가 더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 딱 해주기만 그게 하면. 뭐 로션은 뭐로 쓰고 맞아요. 뭐는 뭐로 쓰고 네. 뭐로 쓰고 해가 딱 이렇게 샘플에가 들어가지고 그다음 어떤 분은 딱 들었는데 트러블이 나니까 안 좋더라. 그러면 왜 트러블이 날까?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가 이런 경우는 요걸 이 화장품이 이게 안 맞는 요런 거는 리바이스가 AI는 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야 요런 경우는 트러블이 나니까 네가 한번 판단해봐. 다른 거하고 하면 요거는 요걸로 때문에 바깥들이만 피부가 너무 좋아진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한국 와서 진단하고 화장품 사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레시피가 정해지면 그걸로 오다가 올 거예요. 한국 패키징이나 보내고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이런 경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게 데이터 경제고 이게 AI 경제고 이게 센서 경제고 그래서 이런 경제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 이번 주에는 또 현장을 가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 때도 느꼈습니다. 그런 말씀도 일부 드렸습니다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님은 만약에 이 관료가 안 되셨으면 네. 큰 사업가가 되셨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시니까. 네, 제가 뭐 여기서 네. 아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워낙에 저희가 뭐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뭐 재정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성장률 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지수 얘기도 했고 부동산 얘기도 했고 뭐 궁금한 얘기도 하고 또 뭐 산업별 뭐 등락 얘기도 하고 뭐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좀 터지셨어요. 네, 네. 그 예, 뭐, 과도하신 제야 거지. 뭐 입술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다면은 뭐 입술 터진 거는 저는 이제 명예로 생각하고, 진짜 한국 경제 꿈이 있습니다. 해외 가보면은요. 그래요. 진짜 한국에서 보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주목은 많은데 우리가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목하는, 능가하는 이 한국 경제 초익신 경제, 그리고 이 AI 대전환에 따라서 한국 경제 이 구조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돼가 있는 이 구조, 네. 이걸 진짜 보다 더 강화를 하자. 진짜 이걸 최대한 선택과 집중해서 좀 강화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정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그래서 또 잘못하면 또 질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진짜 저희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혁신의 혁신.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처가 혁신의 주체가 돼야 된다. 혁신은 내가 하는 거지. 모든 정부가 혁신하고, 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지금 1년에도 주가가 이렇게 되고 국민들 세계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성장이 이런데 네. 그래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경제 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출 세계 5위입니다. 그다음에 주식시장 주가 총액이 세계 7위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무회에서 제낀다고 그랬는데 그게 틀렸답니다. 제친다. 네. 많이 제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서 경제사령탑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모셔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매기시는 1년 동안의 경제의 성적표는 몇 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어떤 분은 A 플러스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B 학점 이하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윤철 부총리님께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게 이재명 정부 만 2년이 됐을 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뭐 그전에도 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더 모시겠습니다만 네, 그때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의 그 점수가 네.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가 있기를 바라면서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경제의 어떤 메시지가 꼭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되겠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편히 네. 말씀해 주시면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총리. 자주 국민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